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성년 후견이고요.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이진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하다. 이럴 때 한정 후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특정 후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내년에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정 대리권이 이제 사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우리 아이의 재산과 또 법적 권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을 보면 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성년 후견이고요.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이진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하다. 이럴 때 한정 후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특정 후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따님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성년 후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 집만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집 팔 때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뭐 이런 건 특정 후견을 이제 그걸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법무사들이 이제 사실 사단법인인데 성년후견 제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전문가 영역 집단에서 최초로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취지는 이제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성년후견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년후견 제도 자체가 아직 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 것도 사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년후견 제도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사실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게, 가족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후견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없을 때 제3자, 우리 같은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후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37년에 태어나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쪽에서 이제 연계가 돼서 제가 그 분이 이제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이 안 되시죠.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힘든 소식을 접한 게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를 내야 돼. 근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가족이 없어.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혈연이 사촌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관리를 해주시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후견 신청을 해서 사실은 한정 후견을 받으셨는데, 또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세요? 아주 사실 모든 일이 직접 어떤 사건이 생겨서 닥치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어도요, 어떤 제도인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 용어 자체도 법률 용어라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금치산자며 한정후견이 뭐 한정후견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몇 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계속 또 지속적으로 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후견인 제도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가, 학령기가 끝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후견인을 지정을 하는지 주변에 이제 저도 아름아름으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제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이제 이 후견인 제도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에서 관련해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 이전 후견인 제도 이전에 금치산자에 한해서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하고 사실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바뀐 걸로 아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의 그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일정 기간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의 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존중해줘야지 이 아이가 잘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호한다는 의미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정권을 박탈하는 두 가지가 존재가 같이 하는 거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필요로 하고, 왜냐면 저희 사후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사후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이점이지만 박탈당한다는 거는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박탈당하는 대상자는 부모한테서 박탈을 당하죠. 다른 사람한테 박탈을 당하는 게 아니죠. 네, 부모가 돼, 안 돼 똑같아요. 저희들도 부모 연대지만 부모 연대 안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고 아이들 스스로의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부모들은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내 사후에 이 아이들을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공존의 이유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이 아이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의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 사실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3자 후견인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가기 싫어하니까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중재의 역할이 되고 가기 싫어하지만 안 보내도 되지만 이 아이가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후견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법정 대리권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또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집에서 뭐 그냥 키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재산도 이제 취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스스로 성년 후견인이 돼서 그런 대외적인 법적 권리를 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좀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하지만 같이 부모도 늙어가잖아요. 형제 관계가 있어도 결국은 내가 우리 아픈 아이를 위해서 엄마를 좀 남겨놓고 싶은데 나머지 형제들이 이게 다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장 이제 보호장치로 두고 싶은 건데 과연 제3자가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이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발달장애는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와서도 저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지속적으로 어떤 후견인이 되기 전에 참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서도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면 할애를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일전 후견인으로 양성이 된다 하면 이런 집단들하고 이 필요로 하는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그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집단들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일정 기간 하는 이런 훈련도 거친 후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 부모 입장이 아니고요. 복지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정책적인 데서도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계세요.